네, 임주화 대표와 함께하는 투자심리지도.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심리지도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채워줄 우리 마음으로 주식하는 심리주식 임주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강 무료 선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근데 거의 다 와갑니다. 오늘이 제가 볼 때 오늘로써 끝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뜨거워. 근데 싫어하실 수가 없어요. 30강이잖아요. 저희가 아직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버스 광고가 59대가 돌고 있습니다. QR로. 그래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 QR 한번 찍어보시면 그분들 아마 네, 그러니까 오 선착순일 하실 수 텐데. 있죠. 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더 먼저 이 선물의 혜택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RS 1551-3490으로 전화를 하시면요. 임주화 대표의 30강 무료로 선물로 드리니까요. 지금 또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세한 내용은 아주 이 뜨거운 강의, 30강만큼 뜨거운 강의의 말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6번째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요점, 오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어느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까요? 하버드의 행동심리 학문이 있는데 네. 이걸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손절 잘 했네 안 했네 잘 샀네 안 샀네 같은 그냥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그대로 월스트리트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걸 어떤 룰로 만들어 쓰잖아요. 네. 어느 가격에 팔고 사고. 근데 그걸 그대로 AI가 학습해서 트레이딩 그 롤을 짜서 그 외인이 들어오는 당연히 손절하고 사는 타이밍을 피해서 들어가는 기관이 어디서 사고 팔고에 피해서 들어가는 개미가 너무 손절하거나 추매하는 구간을 빼고 나머지를 AI가 수급이 들어와서 가끔 되게 이상하게 아무 이유 없이 네네. 상이 나오는 2번 더 가는 3번 가고 갑자기 하한가가 고점에서 나오는 이런 사태를 과연 어디서 스터디가 돼 있는 건지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다시 자료를 드리잖아요. 그래요. 이걸 다시 그대로 제로 베이스 강의랑 이 그 1강, 2강, 3강 지금 네. 저희 진행된 회차수 강의 자료가 따로 있어요. 그걸 같이 넣으면 답이 나오게. 야, 우리 임주화 대표 네.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세요. 자료 가공이 전 그러니까 유명하죠. 정말 예. 끝내줍니다. 사실 오늘 6번째 이야기가 손절과 익절 앞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라고 해서 굉장히 매력 있다고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 기준은 아닌 거죠. 오늘 강의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강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주화의 투자심리지도 그 6번째 이야기입니다. 손절과 익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 임주화의 투자심리 지도에서는 손절과 익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방법, 기준이 생기는 순간과 기준을 쓰는 기술에 대해서 오늘도 하버드의 자료를 끌어와서 월스트리트는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으며 AI는 이걸 어떻게 역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수익률이 아닌 행동 규칙이다. 인데 사람들이 수익률 몇 프로에 팔아요? 이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인간적인 질문이시죠. 어디서 손절해요? 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숫자가 기준이 아니고 숫자는 이 모든 것의 결과고요. 어떤 행동을 할지 3%에 익절할지 15% 갈 건데 15% 갈 줄 알고 15%에 익절할 땐 15%가 더 갈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지를 미리 정해두는 규칙인데 이게 없으면 사람은 매번 흔들리죠. 하버드에서는 이걸 또 학문화를 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결과 지표는 의사 결정을 인내하지 못하며 사전 규칙이 있을 때만 판단 일관성을 유지한다 해가지고 월스트리트에선 이거를 트레이딩 블록 혹은 리스크 리밋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트레이더가 목표 수익률을 행동 규칙 룰에다 정해놓고 더 갈 건 맞지만 난 여기서 정리한다를 정하는 거거든요. 다시 볼게요. 하버드에선 이게 학문이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규칙을 나름 정해서 하지만 매번 흔들려서 정해둔 규칙에 익절을 안 함. 인데 손절 안 함. 그래서 더 밀리거나
더 가거나를 이걸 애초에 기관들은 사용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스크 리밋보다 결과치는 성과가 더 나는 손실이 더 나는 경우가 시장에서 항상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흔들림은 감정 문제가 아닌 설계 애초에 진입해서 어떻게 떨어졌었을 때 나의 행동과 얼마나 갔을 때 언제 갔을 때에 대한 설계를 먼저 해주고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혹은 내가 저게 1원 1점부터 모은 돈이라서 손실을 1원도 잃기 싫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해본 적이 있었냐면 작년에 보통은 지금껏 10년간 손절가를 3% 정도를 주고 리딩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3% 밀렸을 때 손절을 당연히 지키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보통 추매를 해서 인간들끼리만 매수하던 시절에는 보통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손절시키고 반등, 손절시키고 더 시키고 반등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어디서 손절한다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해버리니까 이쯤 되면 손절하겠지라는 손절 구간을 반드시 터치를 했어요. 아주 명확히 괴롭혔던 구간은 2024년 7, 8, 9월에 여름장 하방장이에요. 인버스가 전부 몰려 들어와가지고 우르르 누르는데 더 이상 나올 손절이 없어서 신용이 깨지지 않는 어느 한 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용 써서 신용이 털려야 되는데 털릴 신용도 없는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걔가 스탠스를 반대로 매수로 돌렸는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그걸 작년에 어떻게 썼냐면 10년 전에 리딩했으면 저는 욕을 먹었을, 대표님 손절가가 너무 가까워서 손절하고 못 잡았는데요? 라는 말을 수천 번도 들어봤었던, 아주 타이트한 손절가를 줘버리면 걔네도 오늘 하루를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3% 밀어버려서, 자기네들은 밑에 산 거를 익절해서 밀어버려서 자기가 거기 호가를 유지한 다음에 갭으로 뛰어서 다음날 날리려고 했던 트레이딩인데, 손절이 너무 빨리 나오니까 그냥 오늘 돌려버리거든요. 더 많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텍스트화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손절을 못한다. 돈이 잃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좀 기다리면 가겠지도 당연히 있고, 잘못 샀네 하고 당황해서 추매를 할 수도 있고가 있죠. 네, 현장에선 다르죠. 손절이 어려운 이유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손절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인데, 보통 요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안 했지, 뭐 했지, 왜 계획이 없었지를 생각하고 있는 동안 저걸 녹여서 급히 다른 걸로 진입을 해볼까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 종목에 대한 설계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다른 걸로 이제 대체해서 여기 잠깐 가보자 이런 건데, 우리는 그냥 민족성 향 자체가 뭘 하나를 올인해서 끝까지 가서 장인정신 있는 사람들이고, 뭘 이렇게 두 개를 양쪽으로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안 되시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쪽 설계가 안 돼 있는데 이쪽이란들 설계가 잘 될 리 당연히 없죠. 그래서 설계가 없으면 결정은 항상 현장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현장 결정은 항상 거의 미뤄지거든요. 또 이게 항문화돼 있습니다. 하버드에서는 책임이 동반된 즉시 결정은 회피된, 이거를 월스트리트에서는 사전 리스크 한도 초과 시 손절가 나올 시 자동 청산이에요. 손절가 나오면 자동 청산하는 월스트리트 행위에 인간의 근원적 행위는 여기에 있고, 이거를 하버드는 무슨 이론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해서 학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 수많은 사람들이 논문화해서 경제학에다 대입한 걸, 그걸 AI가 그대로 학습해서 여기가 그런 데구나, 여기는 어떻게 호가를 부셔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잡고 가야지, 웬 얘는 여기가 아직도 싸니까 라는 결론을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월스트리트에서는 어쨌든 개인 감정 개입 차단이 원칙이므로 설계가 없이 아무렇게나 들어온 당일 테마에 대응이 굉장히 냉철합니다. 하지만 그럴 줄 알고
다시 그런 테마가 발생되는데 거래가 없을 때 AI는 여전히 본인 평단을 맞추러 올라오죠. 그래서 손이 바뀌는 희한한 걸 작년에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올해 1월에도 대표적 종목이 SPG, 유로메카, SBB테크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런 케이스고요. 손절이 흔들리는 이유는 손실이 힘들고 아파서가 아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굉장히 시인 같은 학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손절이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어서 하는 건 아니다. 손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손절이 미뤄진다. 아우야 어차피 손절할 건데 좀 이따가 나중에 올라오겠지 미룸. 결정 책임을 확정함. 사람은 손실을 피한 게 결정을 회피한다는데 하버드에서는 손실보다 책임 확정이 더 큰 심리 저항, 이 저항인 거죠. 이제 인정할 수 없음이거든요. 근데 이 저항의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데일리로 느끼시는 게 공부가 너무 하기 싫다. 내일 그냥 종목만 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전두엽에서 방해놓는 방어 기제와 저항이거든요. 이게 저항 계열이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어차피 인간은 이럴 거고 게 분명하니 책임을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위임해서 알고리즘 매매, 뭐 프로그램 매매, 트럼프 일기 때 나오는 트레이딩 룸에 있는 사람 2명 빼고 다 나가게 한 다음에 전부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AP 정보 끌어다가 자동으로 매매하는 로봇 어드바이저의 거의 1세대급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 금융사 미국의 3사가 양자를 2018년도에 도입해서 양자까지 막 투입이 돼서 막 빠른 스캘핑들이 막 유행하는 그런 학습이 다 끝나서 지금 상위 AI계에서 어차피 개인은 이럴 거거든을 알고 밀어서 더 밀어버려서 못 들어오게 한 케이스가 카카오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에 익절이 흔들리는 이유는 욕심이 아닌 종류규칙 부재인데 익절이 어려운 이유는 더 갈 것 같아서겠죠? 근데 아니다. 팔면 이 선택이 끝난다. 종류 규칙이 없으면 결정은 항상 뒤로 미룬다. 그래서 익절 자체가 감정이 실리게 된인데 보통 너무 오래 들고 있다 보면 반려주식화 돼서 애칭도 생기고 익절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놓아주기 힘든 상태인데 이거를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당연히 이런 거 아니야? 모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테지만 이것도 하버드에는 학문화되어 있습니다. 보유 상태를 과대평가해서 종료를 회피하는 전략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은 상태, 종료는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월스트리트에서 어차피 모든 인간이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쓰냐면 분할 익절, 우리가 많이 하는 그 다음에 자동 청산 구간, 여기서는 익절을 걸어놓고 있다가 자동으로 익절을 하자라고 운용을 하고요. 끝내는 규칙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요. 나는 이 가격이면 여기까지만 보고 트레이딩을 해야지인데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더욱더 날린 종목이 휴림 로봇, 유진 로봇, 현대무백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밸류상 종료 구역은 있는데 종료가 안 되고 다시 따라 붙으니까 시원하게 신고가 보내고 시원하게 하한가를 딱 맞추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이런 심리 상태는 당연히 원래 다 아시는 거고 우리가 모두 매일 겪은 일이며 이걸 하버드에서 학문을 해놨고 이걸 배운 사람들이 월스트리트 가서 어떻게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걸 AI가 다 학습한 다음에 반대해서 움직입니다. 그걸 설계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ETF 설계하신 사람들 혹은 ETF에 투입된 외인 자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의 공통 구조. 손절 앞에서 흔들리고 당연하죠.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이게 뭐 소시오나 사이코나 그런 정신의 어떤 외박 계열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하면 손실이니까 아프죠. 힘들죠. 돈이 아깝죠. 그리고 문제는 익절 앞에서도 흔들립니다. 더 갈 것 같은 환상과 기대가 월트 디즈니처럼 내 마음에 퍼져 나가죠.
이유는 단 하나인데 기준을 안 둬서예요. 나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인데 이 기준은 원래도 잘 두지 않은 세대가 저희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지금 초등학생이 주식 제일 잘하잖아요. 걔는 기준이 있거든요. 20대, 30대 비교적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은 기준이 없어요. 저희는 무조건 하면 된다 사람들이고요. 예, 그 강도 메꾸고 도로도 메꾸고 산도 파서 가고 이런 뭘 일단 하면 다 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을 안 해서 일단 합니다. 그래서 손절도 안 하고 일단 고, 익절도 안 하고 고 이래서 고가 기준이 되는데 이걸 또 학습할 수 있는 학문화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간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기준이 없고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한다. 대응의 영역이 돼버리는 거죠. 흔들리는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이걸 주식에다 대입하기에는 흔들리는 사람으로서 주식을 하는 거는 수익이 계속 날 수는 없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번 다르고 매번 후회하는 흔들리고 뭘 해도 기준이 없어서 대응하고 그래서 후회하고 다시 어떻게 계획을 만들어 보고 정리 계획은 또 없고 그러니까 진입 계획은 계속 생기는데 정리 계획이 없고 다시 가고를 하는데 이거는 하버드에서 사전 규칙이 없는 결정은 결과 분산 한다. 결과 분산이 늘어남인데 규칙을 세우지 않으면 손절의 다양한 미래가 한 60가지가 열리고 익절의 다양한 미래가 한 5, 60가지가 또 열리는 한 120가지의 결과를 분산시키는 상태가 대부분 됨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되게 올라간 상태에서는 조금 팔 사람, 많이 팔 사람, 덜 팔 사람, 다 팔 사람 되게 많이 떨어졌을 때 손절할 사람, 가지고 있을 사람, 추매할 사람이 주로 밀집되는 구역에 피해서 다시 매수를 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 내려갔을 때 올라갔을 때 다 팔 것 같은 자리나 더 살 것 같은 자리에 그 거래를 안 해주고 잠깐 스톱을 해줬다가 뭐 예전부터 있던 돌리면 사고라든가 다시 가면 사고 같은 걸 써도 되는데 일단 아예 정리가 안 되는 거를 하버드에서 학문화에서 가르쳐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있던 이런 상황에 어떻게 쓰냐면 체크 리스트가 없는 트레이더는 장기 생존 불가, 조만간 잘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거래는 사전 시나리오가 필수. 당연히 첫째 주에 회의하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떡할 건지, 더 살 건지, 다음 달에 우리 고객이 얼마가 돈이 들어와서 이걸 얼마나 태울 수 있는지, 못 태울 수 있는지, 익절을 시켜서 다시 다른 종목을 태워야 될지를 정리를 하고 가는데 기준치보다 더 많이 가면 연간 전체 수익률 중에 1월 트레이딩을 끝내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당연히 이동하겠죠. 그래서 제가 월간에 뭐가 간다고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기준은 손실이 난 뒤에 생기진 않고요. 수익 난 뒤에도 생기진 않아요. 진입하기 전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준은 들어가기 전에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틀렸을 때를 정하는 순간 기준이 생기는 게 인간의 구조인데 이것 또한 하버드에 학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전 헌신은 감정 개입의 차단, 함이라는 학문, 행동인지 학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배운 상태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엔트리 전에 엑싯 룰을 정함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진입한 포지션을 처음 사고 팔고를 결정하려는 순간에 매수 버튼 누르려는 순간에 엑싯 기준 정하고 함 이렇게 정하거든요. 진입한 후 바꾸기 없음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거를 원래 베이스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손에 놔야지 기준 안 꼈겠지. 수익 난 뒤에도 익절 기준도 넌 없겠지. 기준 들어가기 전에 룰 정해야지. 원래 망했을 때 룰을 정할 때 그게 기준이냐? 이거든요. 이걸 되게 돌려서 얘기하면. 근데 결국은 진입 전에 청산 룰을 정해야지만
진입을 허가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라서 남의 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 룰 안 정하면 트레이딩 망친 역사가 월스트리트에 너무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시 어떻게 AI가 하냐면 손절가로 추정되는 구역에서 손절이 더 나오거나 덜 나오거나를 체크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막 갑자기 조금만 돌려도 우르르르르르 이래버리면 그 종목 빼고 나머지를 다 날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리딩할 때 오늘 이 종목이 이 구간에 매물이 열리면 얘만 오늘 가는 거고, 아니면 갑자기 다른 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케이스인데,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상하가 하던 날 네이버가 갈 수 있었던 구역이 있었는데 매물 이동이 한 개장 2시간 안에 안 되니까 결국 NHNKCP를 보내버리는 그런 일이 이렇게 짧은 찰나의 순간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걔네가 플랫폼 바스켓 안에서 진입 기준을 네이버, 카카오, NHNKCP, 카카오페이를 정해놓고 매물 소화 스피드랑 추매를 이상하게 하는 구역들을 체크한 다음 전혀 문제없이 깔끔하게 움직인 거에다 그냥 올인이거든요. 걔네 먼저 살리고 끝. 왜냐면 걔네도 평단이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올해는 새해니까 여기가 저점이 맞으니까, 뭐 이런 트레이딩 기준을 두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기준을 정해야 한다. 미리. 기준의 기술. 망했을 때를 먼저 생각해 본다. 사실 우리가 트레이딩의 모든 기술의 1강부터 30까지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운을 좀 생각하게 되거나, 나의 오늘의 운, 아니면 나의 오늘 느낌, 촉, 기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신적으로는 망한 걸 먼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학문적 룰에서는 망했을 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트레이딩 룰이에요. 근데 보시면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수익을 챙길지 먼저 정하진 않아요. 나는 9천 넣고 2천 벌어야지, 이런 거. 그다음에 대신 틀렸다고 판단할 조건을 먼저 정해봐요. 9천 넣고 마이너스 1000일 때는 이런 거. 이 조건이 오면 생각하지 않는다, 행동한다, 이게 기준인데, 하버드에서는 이거를 스탑 룰이라고 해가지고, 손실 규칙 사전 고정 시 후회 감소 지연 감소라는 인간 행동 심리학에 있는, 경제 행동 심리학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월스트리트에서 어떻게 쓰냐면 하드 스탑하고 시스템 컷이라고 해가지고, 하드 스탑은 사람이 마음대로 손절을 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여기다가 강제로 스톱을 걸어 놓는 거거든요. 여기를 쬐고 밀리면 나는 어쨌든 더 큰 손실 안 보고 일단 현금 들고 있다가 다시 얘를 적정한 가격에 얘만 다시 들어갈 건지, 다른 섹터, 다른 종목을 할 건지. 시스템 컷은 나의 트레이딩의 판단이 아니고 회사 시스템이 위험을 감지해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계속 저희가 나오는 기사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 지진, 천재지변 뭔 일이 나면 증권사가 커트를 할 수 있다라는 룰에 대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건데, 저희가 IMF도 있었고 리먼도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외환상, 자산상, 재테크상의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파생 상품으로 한번 돈을 잃은 와타나베 부인의 사건을 미루어서 보아 반드시 그런 스탑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증권사의 본업인데, 그 업을 이미 월스트리트는 요걸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다. 어차피 판단이 안 되는 구역이니까 우리가 최대 여기 정도,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현찰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선의 룰 상태 정도를 월스트리트에서 이걸 가지고 쓰고 있고요. 트레이딩 재량 배제라고 해가지고 사람 판단, 감정, 상황 판단을 아예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구조로 규칙이 먼저 룰이 실행되고, 사람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판단 권한을 시스템에 넘겨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손실 앞에서 규칙을 반드시 바꾸게 돼 있거든요. 손실이 커지는 순간 룰을 못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 100만 원 손실 난 거를 어디서 100을 벌 수도 있는지를 세팅을 깔아놓고 움직여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오늘 막 하는 거죠. 시장 수급 상위 30위권에 없는 거 골라서. 근데 이제 그거를 하버드에서 이런 학문이 있고 이걸 AI가 학습을 해서 그거를 외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를 다시 AI가 학습해서 거기에 중간 지역에서 투입이 돼서 들어옵니다. 12시 1시쯤. 손절과 익절을 같은 규칙으로 다뤄야 되는데 익절을 감정으로 다뤄서 익절이 흔들린다. 저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나는 11 이상 15 라인은 무조건 사수한다거든요. 예, 그렇게 해도 다른 사다가 잘못된 친구를 구출하기가 가끔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익절은 감정으로 다루니까 흔들리고 손절은 규칙으로 대부분 정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손절, 익절 같은 성격 규칙을 다루기 때문에 본인 계좌 인증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발견했을 때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AI는 이게 되죠. 그래서 되게 이상하고 날카로운 자리에서 손절이 와장창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의 기술 3.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기다 넣으면 방금 전에 기준이 없어서 흔들린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어서 흔들린 건 아니다. 기준을 상황에 맞게 바꾸기 때문에 흔들린다. 대응의 영역으로. 기준은 맞추는 도구가 아니라 지키는 도구다 이런 건데 이것을 또 하버드에서는 학문으로 일관성 유지가 장기 성과의 핵심 이렇게 학문화돼 있고 월스트리트에서 이거를 룰 변경은 한 사이클 종료 후만 허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워렌 버핏 일본 종합상사 무역 해운 조선의 투입 사이클이 투입한 시점이 2021년이에요. 2021년에 홍콩, 뉴욕, 한국, 외인 다 어디에다 사이클에 투입을 했냐면요. 사이클이 안 끝난 게 뭐냐면 지금 끝나가는 것들이 있지만 조선해운, 로봇, 비만, 당뇨 요 세 가지는 사이클이 거의 다 와갔거든요. 바이오는 지금 마지막에 핵심적 몇 개의 회사들이 이중작용제냐 삼중작용제냐 이거를 알약으로 한 알만 먹을 건 주사 하나만 맞을 거냐를 대전쟁을 하고 있는 가장 마지막 구역이기 때문에 비만은 한 텀 쉬어갈 수도 있는 사이클의 끝물에 있고 2021년을 스타트로 로봇은 10년을 미국, 중국을 일본 세 군데를 늦었기 때문에 최대한 스피드 있게 따라가는 중일 뿐이지만 주가가 너무 선행했다는 부분 때문에 쉬었다 다시 가는 영역이 약간 월간별로 제가 언제 또 가용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게 있죠. 그러면 기준을 바꾸지 않는 이 타이밍의 월스트리트에서는 사이클 종료 후만 체인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사이클이 계속 그래서 지금 반도체 사이클 안 끝났다 이런 얘기는 조정 오고 다시 갈 수 있다 이 얘기가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 AI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목적 기대치의 실적이나 수주나 업황 상황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 비만 다 날씬해졌다 안 팔리겠죠? 뭐 예를 들면 당뇨가 이제 막 수치가 너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당연히 안 되겠죠. 로봇 살 만큼 다 샀다. 돈이 없어서 못 샀다. 둘 자리가 없다. 여러 가지 계속 기대만큼은 아니던지 갑자기 모든 인구가 막 노동시장에 투입된다든지 뭐 이런 사이클의 특별한 어떤 특정 변화가 멈추기 전까지는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손절과 익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는 사람의 변화. 손절이 덜 아프고 익절이 덜 아쉽다. 결정이 빠르다. 후회가 적다. 본인 얘기 같으시죠 지금? 다음 기회를 같은 계좌로 맞는다.
이게 기준의 힘이다 이런데 이것 자체가 하버드에서 학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월스트리트에서 어떻게 쓰냐면 장기 생존 트레이더의 공통점으로 위대한 트레이더 전설의 누구 이런 책들 있잖아요. 거기 열어보면 앞에서 절반까지가 그냥 모든 인간이 하는 것에 반대에 원칙과 규칙을 칼같이 지키는 인간적이지 않은 사람들한테 있거든요. 오죽하면 이걸 학문의 인간 인지 심리학, 경제 심리학으로 이렇게 딱 정해서 뭐 어떤 행동을 당연히 함 이렇게 심리학도 아니고 경제 안에 있는 심리학으로 만들어졌겠어요.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계좌 유지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2024년 8, 9월, 10월에 인버스가 날뛰던 인버스와 레버리지와 곧버스가 난리치던 그 시절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어떤 날이 발생합니다. 광복절 이후로 8월 광복절 행사가 지나고 나서 그 주부터 한 10월경까지의 일인데 명절을 끼고 더 이상 하방으로 던져도 수익이 안 나는 어떤 구역이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고 남의 걸 까먹을 것도 없는 구역이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계좌 유지를 우선으로 하는 거는 AI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인도 마찬가지니까 내려서 누구 걸 가져와서 수익을 낼 만큼의 아웃라인도 없는 지점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방향을 전환하는 걸 시도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학문화에서 학습이 돼 있다. 최종 결론,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인데 기준은 뭘 맞추는 익절은 55,000원 38만 원 딱 맞추는 기술은 아니고요. 계좌를 지키는 기술인데 방금 전 페이지에서 보신 것처럼 이 기관 외인 넘어서는 AI 친구들도 본인이 계좌가 까먹을 것 같은 자리는 손을 아예 안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거래를 멈추고 있다가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을 때쯤 돌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차트가 명확히 기계적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계좌 지키시는 분이 다음 기회를 또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살 돈이 없어서 못 살고 있는 마이너스의 상태이면 가만히 있는 게 낫다가 돼버리는 게 된 거고요. 왜냐면 그건 인간적이지가 않은 거거든요. 추매해야지 인간이고 손절해야지 인간인데 추매 손절 둘 다 안 하는 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줄 알거든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은 좀 느리고 잘하시는 분이 살아남아요. 뭐냐면 AI만큼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은 하시겠지만 빠르고 신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중간 어디 삼각지대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버드의 핵심이 뭐냐면 지키는 능력이 더 맞추는 능력보다 큼인데 정확함보다 일관성 더 중요하다. 월스트리트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격언이 규칙은 트레이더를 그들 자신으로부터 구한다인데 이걸 AI가 학습을 해서 외인들 저쪽 성향들은 룰이 되게 확실하네. 확실한 룰이 아닌 손절은 개인, 추가 상승 개인으로 어차피 개인 수급이 보이기도 하지만 개인으로 판단함인데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규칙이 그걸 막아줌 이란 뜻이고 시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규칙 필요함. AI는 사람이 규칙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인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규칙은 기관, 외인, 비규칙은 인간, 개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언젠가는 달라지겠죠? 저의 제로 베이스에서는 계좌 개설부터 기본 개념 주식과 채권 차이, 특히 6강까지는 초등학생이 혼자서 알아들을 수준으로 매우 쉽게 3, 4, 5, 6학년도 알아듣게 만들어져 있고요. 7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다시 강의하라 그래도 절대 못할 만큼의 굉장히 재미있게 세팅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8강부터는 좀 재미가 없지만 그냥 남들 다 알고 있는 건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대로 다 가셔야 되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데
왜 처음이 단타냐?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걸로 장기 투자해서 건물 사야지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건물을 샀겠죠. 그래서 저기 보면 스윙과 장기 투자 라인들을 보면 처음부터 주식판에 입성하실 때 나는 장기 투자로 워렌 버핏처럼 성공해야지 라고 결정하시는 것이 남들은 한 20레벨 정도 가 있을 때의 모습을 보신 거고요. 20 정도 레벨이 돼서 내가 장투를 이렇게 성공했다고 보여준 걸 보고 모두가 다 그렇게 좋은 타이밍을 마치 시작한 그날 만나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스윙을 하려면 반드시 저 앞에 있는 모든 순서가 원 순서대로 먼저 재무 먼저 가고 원래 기본 상장 세팅된 모양새 먼저 파악한 다음에 나마 그 다음에 단타를 해본 다음에나마 걔를 스윙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ETF랑 인덱스만 해야지 연금 계좌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관이 ETF랑 인덱스를 세팅할 때 이 모든 걸 다 학교에서 배워서 현장에서 실무로 굴러서 뭔가 완벽한 세팅을 해서 자기 자본을 남의 돈을 태워서 기업의 돈을 태워서 해서 22레벨까지 와서 되어 있는 상품을 내놓은 것 중에서도 우리가 돈이 너무 많아서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몇 개만 골라볼 기준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나의 상황에 의해서 내가 60cm, 30cm, 20cm에 따라서. 근데 저거를 모르면 시장 수급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알테오젠 간다, 뭐 ABL 바이오 간다, 갑자기 삼성전자 왜 가지, 현대차만 가네,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저길 꼭 마스터를 하시고 AI를 이용해서 매수매도 손절 목표 위치 언제 가냐, 내일 가냐, 모레 가냐, 뭐 어디 수급이 누구냐, 주포가 누구냐, 메인이 누구냐를 다 알려면 걔를 그냥 물어보시면 안 되고 만들어져 있는 고사양 정보 데이터를 밀어 넣어야 답을 추론할 수가 있잖아요. 질문을 잘 써야 되는 건데 질문지만 지면 안 되고 데이터를 넣어야 되니까 이 강의 페이지가 한 400페이지 정도 될 거거든요. 넣으셔야 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경제 박사님들이 나오는 채널에서 주요 경제 지표만 나오고서 얘기하는 걸 보면 도대체 뭘 사라는 건지, 사라고 한 거 샀는데 왜 가지는 않는지, 간다고 했는데 왜 여적 소식이 없는지 가 되는 이유는 25레벨 정도나 가야지 나 할 수 있는 앞에 있는 기본기가 다 세팅돼 있는 사람들이 시청하는 방송이에요, 애초에. 그래서 시장 사이클이 되게 신기한 게 2013, 23 똑같고 2024, 2014년, 24년 똑같고, 왜냐면 사이클이 10년 안에 금리 인상이나 저금리, 인상이나 저금리, 고물가, 저물가가 돌고 있거든요. 계속 돌면서 계속 고물가로 향해 가고 있는 건데 그 사이클을 잘 쓰시면 이번에는 망했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잘 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놓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 턴을 기다리는 타이밍인데, 제가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을 리딩을 해주는 과연 이 시간 나는 무엇인가? 나는 내 돈은 왜 안 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봤겠죠. 한 7, 8년 동안 거기에서 저의 정신적 립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깨고 나왔던 시점이 10년 차인데 10년 딱 하니까 똑같네? 매매일지가 정확히 똑같이 돌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11년 차와 나 1년 차가 똑같고 12년 차와 나 2년 차가 똑같고 13년, 3년 차가 똑같네 라는 거를 반드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자료를 가지고 제미나를 돌든 GPT를 돌든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저희가 오늘 계획을 수립할 때 정신적인 부분들, 인간은 당연히 이렇게 살짝 하찮은 것처럼 치부하는 그 AI와 학문 사이에 빈틈을 잘 노려서 지지 않는 매매를 반드시 올해는 성공해야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를 풀었으니까 시청을 해주세요. 왜냐면 2월 말엔 닫거든요. 네. 돈을 내고 살 수도 없고 그냥 닫을 거예요. 닫아서 없어지는 거고, 이게 이 강의 때문에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TV 특강 때문에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8월의 특징,
금속 가공 배터리처럼 물질적인 실체가 있는 사업 아마 많이 기다렸을 텐데 2025년에 9월이나 돼야지 반도체 간다? 뭐 10월이나 돼야지 2차 전지 간다고 했던 그거에는 올해는 그런 배터리가 언제 가냐면 8월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건 2차 전지 배터리 1월, 7월 모으는 구간으로 쓰시고 8월에 써야 하는 시점. 왜냐하면 매년 7월은 전기차가 가장 판매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AI는 당연히 그걸 학습해져 있죠. 숫자 조금만 유사해도 바로 띄울 수 있을 만큼의 뭐 자금 운용은 당연히 계획돼 있겠죠. 그들은. 정책 선거 이슈가 있습니다. 8월에 미선거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전쟁 개념으로 쓰지 않고요. 산업에다가 개념을 입힙니다. 그래서 미국 선거 8월 시즌에 에너지를 산업으로 우리 지역 유치 이런 이슈가 있고 반드시 키워드는 이렇게 검색하셔야지만 뉴스 시황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잡아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센 분야인데 전타임의 2차 전지 배터리에 이어서 배터리가 가공 산업이므로 원석 자체나 원자재가 간다기보다 가공해서 물건으로 만드는 업종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보통 금속 가공, 철강 가공의 특징들이 조선소에서 나오는 짜투리철을 사와서 주조 단조를 해서 광안대교 다리 받치거나 인창고강 다리 이런 걸 뭐 천장 도물 이렇게 받치거나 하는 걸로 쓰이잖아요. 근데 그런 가공 계열들이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6월달 편을 보셔야지만 이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철강 가공, 금속 가공, 정밀 부품 가공, 원자재보다 가공 업종이 좀 부각이 되고요. 원자재는 연중에서 12월이 제일 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랑 ESS 연계 산업인데 8월은 에너지를 저장해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1월, 2월에 예상했던 전쟁의 한복판에 와 있기 때문에 안보 정책 이슈랑 묶여서 전력이 굉장히 고사양 자원화됩니다. 그래서 ESS 배터리 저장, 전력 저장 시스템이 결국 국가의 에너지 자산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많이 만들고 많이 보유한 국의 국력이 상승하는 신비로운 한 달이 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8월에 미선거에서 미리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예상했던 원래부터 했어야 되는 제약바이오 생산 인프라가 드디어 선거판에 주제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캐털란트라고 상장했다가 고의상폐돼 있는 노보노디스크가 인수한 CDMO 회사가 있는데 우리로 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생산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생산하는 게 미국 상장 바이오 8대 바이오엔 정말 들켜서는 안 될 가장 비싼 약들을 생산해내는 공장인데 노보노디스크가 미국 회사는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회사가 가져간 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웅제약이 시장에서 증권업을 하는 친구들끼리는 사실 다 아는 미국에서 공장 찾다가 못 찾음인데요. 셀트리온 회장님이 직접 가신 데는 당연히 약을 팔러 가신 게 아니라 부지도 보시러 가신 거잖아요. 약을 생산하려면 폐수 처리도 잘해야 되지만 수도 공급도 잘 되고 전기도 잘 들어야 되지만 노동 인력과 이런 기계 장비 설치 그다음에 운송했을 때 생겨나는 비용을 적당히 해야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사실 제일 인적 권역은 워싱턴 DC 근처거나 필리조선소처럼 뭐 뉴욕 근처 이렇게 가까운 맨하탄 이렇게 근처에 있어야 되거든요. 수도권으로 치면 경기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부지가 주민 반대는 그렇게 넓은 땅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약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걱정은 또 2차 전지나 반도체처럼 우리 돈 들고 들어와서 공장 만들어주면 싸게 팔게 해줄게 같은 거에 협박을 좀 당하는 그런 달이면서도 막상 가면 현대차나 삼성전자 공장 있는 동네 가면 뭐 그 이민부터 주택부터 뭐 여러 가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주면서 길에 도로에 삼성로 뭐
현대로 이렇게까지 달아줄 정도로 우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돈을 뺏기게 되는 건지를 확실히 드러나는 구간인데 이때 그렇다고 바이오가 막 가는 건 아니고 공장 자체가 전략자산화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 ETF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생산을 끊이지 않고 해줄 수 있는 해외 공장이 있거나 국내 공장인데 수급 물자가 이렇게 원활히 되고 있는 회사한테 밸류를 좀 더 줄 수 있는 달이 됩니다. 그리고 8월에 비주도 산업에서는 반도체가 8월에 가는 건 아니고 9월에 가기 때문에 8월에 살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걸 하나 하셔야 되고 AI 플랫폼이 5월부터 살짝 쭈그러져 있다가 이제 8월에 다시 올라오면서 9월 반 이런 게 있어서 다음 시간에 9월 전망을 꼭 궁금해하실 것 같게끔 작성을 해둔 건데 운송 물류가 기후랑 연료 지연 리스크가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2월이 되면 알게 될 우리의 앞에 일어날 상황들인데 이런 이유가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전지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국력이 상승하는 신비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9월 9월인데 반도체 소재 실리콘 완충 소재 이 저번 주 편을 보셨으면은 왠지 아실 거고요. 8월에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한번 돌고 9월에 다시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는데 반도체 완제품이 팔리는 건 아니니까 삼자이닉스는 아니고 소재나 완충을 하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 소재 쪽이고 장비가 작년부터 한미반도체 필두로 잘 갔음에도 이제 소재가 갈 때가 되는 그 6개월 뒤에 사이클에 도래한 거고요. 그 포인트는 실리콘 반도체 완충 보조 소재들이고요. 부수적으로 금 안전장산이 마지막으로 불꽃을 틔웁니다. 금 계속 가냐 물어보시는데 여기가 고점일 수 있는 시장 변동성, 이게 금리 인하 이슈가 이제 요 8, 9, 10에 대단한 게 있기 때문에 변동성 때문에 좀 뜨지만 통화정책 불확실성 키워드로 움직이는 거고요. 강세라기보다는 약간의 피난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2차 전지는 8월에 이미 빡 한번 세게 갔고 성장주 전반에 방향성이 없고 단타가 좀 어려울 수 있고 대형 산업 전반에 신규 투자가 안 되므로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분기 반기 보고서 라인들을 타고 원재료를 구입한 소재 회사 위주로 종목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임주화의 투자 심리 지도 시간이었습니다. 하반기를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024년 6월, 7월, 8월에 임주화 스페셜에서 D&D 파마텍 전 테슬라 사라고 이렇게 욕을 세상에 가장 많이 먹어본 적 그때인 것 같거든요. 결국 됐죠. 네. 그런 지금 들었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대로 돌아가는 이런 전망을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과 익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 전 이제 기준이 명확하게 섰습니다. 이 강의 참 이게 지금 6강이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제 2강의가 남았거든요. 7강, 8강. 맞습니다. 무엇보다 알찬 거 또 2026년 투자 심리 지도 패키지 1551에 3490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무려 30강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 강의에 우리 임주화 대표가 영혼을 갈아서 넣으셨잖아요. 맞아요. 이 강의의 최대 장점은 뭔가요? 용량입니다. 용량. 그러니까 이게 AI가 있다고 해서 네. 걔가 다 알아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질문을 잘 써야 되지만 질문에도 한계가 있는 건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가공에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의 양인데 제가 지금 올해 세다가 말았는데 지금 600강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와서부터 한 것만. 근데 거기 있는 가공된 자료를 어떻게 조합해서 쓰면 그냥 차트만 캡처해서 넣으면 매수매도 손절 목표 며칠 언제 가는지 얼마나 갈지도 다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쓰셔야 됩니다, 이제.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네. 무료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시적 무료인가요? 아니면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내 거가 되는 건가요? 가져가서 소장하는 데이터의 PDF 파일은 당연히 여러분의 것이지만 보는 강의는 기간이 이 방송이 끝날 때쯤 없어져요. 여러분 네.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게 무료 선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6 투자심리 지도 패키지 1551에 3490 무려 30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강의와 함께 녹였을 때 그 시너지는 여러분이 상상 그 이상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일단 무료 선물은 바꾸보자.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551에 3490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선물이 되셔서 알찬 내용도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주화 대표와 함께하는 투자심리 지도 그 6번째 시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투자 심리를 읽어주는 우리 임주화 대표와 함께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밤 뵙죠. 감사합니다.